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예,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학부 때 인공지능 수업을 2002년인가 들었는데 2001년인가 들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교수님께서 당신께서 관심 분야만 가르치세요. 워낙 분야 넓으니까. 저희 때는 자연어 처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핫한데 그 당시 자연어 처리는 아무도 안 하는 기술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자연어 처리를 가르치시는데 뭐 이제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 교수님이 원래 전공이 도고동문학과 출신이세요. 도고동문학과를 나와서 고등학교 도고 선생님 하시다가 갑자기 뜻한 바가 있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부부터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산학으로 학부, 석사, 박사 다 하고 이제 고대로 와서 교수님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독일어식으로 발음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원래 학부 전공이 독일어시니까 언어 관련된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인공지능이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안 된다가 정설이어서 아무도 안 하는 학문인데 거기 어떻게든 박사를 받고 싶으니까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라도 좀 비집고 가서 하신 건데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저희한테 강의하실 때 이 자연어 처리를 강의하셨는데 그때 자연어 처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컴파일러처럼 합니다. 우리 코드를 짜면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파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싱 트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똑같아요. 뭐냐면 영어 문장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 문장 뭐 성문 종합 영어 뭐 맨투맨 이런 거 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있는데 그 문법 구조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싹 다 가진 다음에 어떤 영어 문장이 들어온다. 그럼 얘를 트리 형식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요. 그러면서 과연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문법 예를 들어서 350개 중에 361번째 문법과 일치한다. 그러면 361번째 문법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얘의 의미를 단어를 뽑아내서 추론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람의 언어를 인식하는 걸 자연어라고 하냐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 언어라고 있어요. 혹시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 컴파일러 전공하시는 분들 왠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와 사람의 언어를 구별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세미콜론 하나만 안 찍어도 C는 바로 에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딱 한 톨의 문법적인 에러도 허용하지 않는 거 이게 형식 언어입니다. 형식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그거는 대부분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럼 사람의 말은 여기에 좀 대비되는 개념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한다. 자연인이 얘기한다 해서. 근데 자연어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말을 하겠지만 이 말이 국문법에 만든 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앞뒤가 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듣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어느 정도 확률 함수를 가지고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알아듣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확률 함수를 가지고 알아듣을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딥러닝 이전의 자연어 처리 포인트는 뭐냐면 컴파일러에서 쓰는 파싱 테크닉을 그대로 가져오되 주요 포인트마다 확률 함수를 끼워넣어요. 그래서 유사도를 판단해서 대충 맞으면 이쪽으로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이 딥러닝 이전 세대, 그러니까 제가 학부 때 배웠던 자연어 처리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딥러닝으로 오면 뭐냐면 일단 뉴럴넷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많은 말을 그냥 때려 박으면 알아서 그냥 추론이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딥러닝 세대 자연어 처리입니다. 뒤에 이제 RNA 되면 나오겠지만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인공지능의 흐름이에요. 뭐냐면 예전에 20년 전에 나왔던 인공지능은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말 많이 보실 거예요. 규칙 기반 AI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심볼릭 AI라고도 말을 합니다. 심볼릭 AI는 뭐냐면 기호로 다 표현할 수 있는 AI고 규칙 기반 AI는 뭐냐면 아까처럼 영 문장을 해석하고 싶으면 일단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가져와. 이게 규칙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규칙이 얼마나 맞느냐 그리고 규칙에 조금만 벗어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확률 함수를 만들자가 규칙 기반 AI고 지금의 딥러닝 세대로 넘어오면 뭐냐면 일단 인공신경만 껍데기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때려 박아서 그들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AI는 데이터 기반 AI예요. 그래서 룰 기반의 AI, 데이터 기반의 이게 좀 나뉩니다. 그래서 트리플 AI 같은 되게 유명한 AI 학술대 같은 데서 이제 튜토리얼이나 패널 세션 같은 거 보면 가끔 막 스탠포드 교수나 이런 유명한 분들 나와서 과연 심볼릭 AI, 즉 룰 기반의 AI가 데이터 기반의 AI에 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좀 약간 하이 레벨에서 토론하는 것도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기존에 했던 AI와 지금 AI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담으로 그 교수님은 제가 한 2년 전인가 원래 중앙대 있었으니까 중앙대 교수할 때 저희 부총장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부총장님 아들이 또 부총장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어가지고 같은 과 교수님이니까 가야죠. 그래가지고 딱 가서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 학부 때 AI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중원이 오랜만이다 그러더니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셔서 수업도 고등학교처럼 가르치셨어요. 학생들 이름 일단 다 외우고 80명. 그리고 편입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딱 보더니 98학번 누구 딱 보는데 내가 98학번 지도 교수인데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널 모르지? 난 98학번 다 아는데 했더니 저는 편입했는데 했더니 내가 지도 교수야 찾아와. 약간 이런 분이셨어요. 여기까지 좋죠. 근데 바로 제가 맨 뒤에서 자고 있다가 딱 보더니 김중원 앞으로 와 하더니 손바닥을 맞고 맨 앞에서 수업을 듣고 지금 그러면 이제 신문에 나죠. 지금은 이제 K모 대학 뭐 L모 교수 하면서 이제 나올 텐데 그런 분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수업을 가르치셨어요. 강의도 고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저를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는 소리 들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시다가 내가 자연어처를 연구할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더니 은퇴하니까 인기가 있다면서 되게 아쉬워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NC소프트 고문으로 가 계시고 그때도 이제 그 자연어처리 연구실이 그때 자연어처리 연구실이 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 다 검색 엔진 만든 일을 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엠파스 기억나시죠? 엠파스 맨 처음 나올 때 뭐였냐면 자연어 문장으로 검색한다. 가 포인트였어요. 엠파스 이전은 단어 검색이었는데 엠파스부터 문장 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어를 인식해서 걔를 파싱을 해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검색 엔진으로 돌리는 게 엠파스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연구실 애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검색 엔진을 만드는 데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을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이제 다음 소프트나 이제 네이버로 많이 갔죠 그때.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예. 어쨌든 이제 AI는 이제 예전 AI와 지금 AI는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AI 수업 시간에 해줬던 말씀 뭐냐면 AI는 두 가지로 나뉜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약 AI, 강 AI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게 좀 대수처럼 됐지만 제가 들을 때에는 AI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인간과 비슷하게 컴퓨터가 동작하게 하는 것. 둘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뭐냐면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터졌을 때 그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뭐 일본 애들은 들어가더만. 근데 걔네들 뭐가 있나 보지 뭐. 걔네 빼고. 근데 원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텍사스 A&M 대학교에 그 머피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기계과에. 그분이 재난 로봇의 세계적인 선구자시거든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때 실제 재난 로봇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 연구실에 있던 로봇을 투입해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리스키 로봇을 투입을 했는데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A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 같은 데서 스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에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게 딱 지나가면 명광성 빠졌구나. 수금지와 목도 천해까지 가면 여기 사람 타고 가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얘는 그런 사람을 걷어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로봇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AI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비슷한 기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카테고리가 여기 보시는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AI의 하부 개념인데 사람과 비슷한 AI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관심사죠. 사람의 눈과 비슷한 비전, 사람의 언어를 인식한다. 즉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게 요새 거의 99.9%의 AI 연구이기 때문에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AI, 머신러닝, 딥러닝 막 섞어 쓰는데 차이는 있지만 지금 AI라고 하면 너무 크고요. AI를 보면 아까 말했던 룰 베이스를 위해서 막 철학과의 기호 논리학에서 배우는 그런 전산 논리도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AI 시간에. 근데 그런 건 요새 다 관심 없는 분야로 다 빠지고 AI 학부 때 배우는 거고 일단 머신러닝부터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관심 분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신 머신러닝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라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스태티스티컬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태티스티컬 러닝, 통계적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통계적인 특징을 추론해내고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원래 학습이라는 건 심리학과에서 배우거든요. 심리학과에서 배우는데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이제 대학원 과정인 뇌공학과나 이제 AI 대학원 같은 데는 교수님들 구성원을 보면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철학과 교수님도 계세요. 기호 논리학 때문에. 근데 이런 심리학 같은 데서는 거기도 러닝을 따로 배우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러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스태티스티컬 러닝, 컴퓨테이셔널 러닝 이 세 개는 다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은 여기 하부 구조예요. 하부 구조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깊게 말씀드릴 건데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냐면 근데 보시면 용어가 얘는 지금 슈퍼바이즈드고 얘는 언슈퍼바이즈였습니까? 약간 이거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반대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개념상으로 상반된 건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니까 아니면 교사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비지도 학습, 비교사 학습 혹은 반지도 학습, 반교사 학습 이렇게 부르는데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이름표도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강의 때 예를 들었던 게 내가 만약에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AI를 만들고 싶다. 그럼 사과 사진 1000만 장을 보여주고 바나나 사진 1000만 장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름표도 같이 줘야 돼요. 사과 사진 1000만 장을 주면서 이거 사과야? 라고 말을 해줘야지 사과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지? 왜 보여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표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소위 이름표를 또 거꾸로 붙여줬다고 하면 사과를 보여주고 바나나를 알려주고 바나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과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개념이 반대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AI는 나중에 사과를 봤을 때 바나나로 대답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름표를 붙여준 상태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친다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저거는 그 이름표를 또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할 때 레이블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붙여주는 저 이름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 경향성을 판단하는 데 쓰던지 분류기를 만들 때 쓰던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약간 이 부분이 좀 더 강하긴 하죠. 예. 그럼 이제 반대되는 쪽을 보면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저건 뭐냐면 저 오른쪽이 데이터를 많이 주면서 이름표를 붙여준다고 해서 반대쪽에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데이터는 주는데 이름표를 안 붙여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잘 든 예가 이제 신생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분이나 조카분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그 신생아한테 요걸 딱 줘요. 딱 주면서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하고 딱 주면 신생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한번 입에 한번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자, 이게 바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줬어요. 새로운 벡터가 들어왔어. 인풋이 들어왔어.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라고 말을 했죠. 이건 소위 제가 레이블링을 해준 거예요. 먹을 수 없음 딱 해서 줬어요. 근데 아이라는 컴퓨터는 그거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말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레이블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이 안 된 데이터를 아이가 이렇게 딱 받았어. 아이가 이걸 입에 딱 대보는 현상은 뭐냐면 아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밖에 없습니다. 뭐 특히 자는 거랑 먹는 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머릿속에는 먹는 거에 대한 벡터가 다 있어요. 이렇게 기존의 벡터가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먹을 수 있다는 유사도를 바탕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애들 이만큼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딱 먹었더니 얘는 먹을 수 있는 애들이랑 많이 다르네? 얘는 먹을 수 없는 카테고리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유사도 판단을 합니다. 벡터가 두 개가 동일하려면 이 매그니튜드랑 디렉션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벡터 캘큘러스에 뭐냐면 얘네들의 방향성과 길이가 똑같으면 이 두 개의 벡터는 동일한 벡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먹는 거란 벡터들이 이만큼 있는데 걔네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새로 인풋 받은 벡터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얘는 먹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유사도 판단상 되게 비슷하니까. 벡터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만약에 모든 벡터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벡터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새로 들어온 벡터 이렇게 반대쪽을 보고 딱 들어왔어요. 각도를 보니까. 그럼 얘는 너무 다르잖아. 얘는 그러면 먹을 수 없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각도가 코사인 제곱식입니다. 결국엔 코사인 제곱식인데 이게 나중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그래서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이게 유사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방식으로 이 두 개의 각도를 딱 정해줘요. 각도가 어느 스레시홀드 안쪽에 들어오면 얘네들은 비슷한 애들이야. 얘네들이 어느 스레시홀드 넘어가면 비슷하지 않은 애야 라고 해서 클러스터를 나눠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아이가 얘를 입에 대는 순간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시밀러리티 연산을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먹을 것들의 벡터랑 따다다다닥 비교를 해서 하나도 똑같은 게 없잖아. 얘 먹을 거 아니네? 하고 얘는 먹을 수 없는 거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시밀러리티 기반의 벡터 연산을 통해서 모든 시밀러리티 연산을 다 해버려요. 특히 검색 엔진 만들 때 우리가 구글 창에다가 혹은 네이버 창에다가 문장 하나를 입력하면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벡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인덱싱해서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미리미리 인덱싱을 해놓습니다. 즉 뭐냐면 그 문서를 보고 이 문서에 나온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단어가
뭐 영어 같으면 I나 어나 언이나 더처럼 범용적이지는 않은가를 다 판단을 해서 그 주요 단어를 가지고 이미 키워드를 뽑아서 다 벡터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가 검색 엔진에 벡터 하나 집어넣으면, 문장을 집어넣어서 벡터 하나 집어넣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벡터들과 시밀러리티 연산을 다 해가지고 유사도 높은 애부터 쫙 보여주면 그게 검색 엔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클러스터링이라는 이 기술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기본이자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거나 자연어 처리해서 유사 언어를 뽑아내는 추론할 때의 엔진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만 받는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얘를 벡터로 만들지? 입력받은 것 중에서 뭐가 진짜 키워드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 나오는 건 이제 디멘션 리덕션이라 해서 얘를 벡터로 만들었더니 쫙 벡터 만들었어요. 100 사이즈로. 그럴 때 나중에 딱 지켜보니까 야 뭐야, 먹을 거랑 먹을 걸 구별하는 정도는,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구별하는 정도는 사이즈 10이면 충분해. 그러면 그래? 그럼 괜히 100으로 만들었네 하면서 얘를 100차원을 10차원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차원의 축소라 부르는데 뭐 우리랑 밀접하게 관련 없으니까 아마 마지막 시간 정도에 간단히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통계 기반의 AI에서 쓰던 PCA, LDA 같은 기법들이 다 이쪽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축소라는 기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대 산맥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럼 뉴럴 네트워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뉴럴 네트워크는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경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경망을 보면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데이터를 막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인풋은 이미지라든지 인풋 벡터가 될 것이고 아웃풋은 아까 말씀드린 레이블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 사진 1000만장을 막 보여주면서 이 아웃풋에다가 사과 얘기해 주는 거고, 바나나 1000만장을 보여주면서 바나나라고 1000만 번을 외쳐주면 이 가운데에 있는 히든 레이어든지 모든 구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할 수 있는 애가 돼버려요. 게다가 1000만장이나 들어왔으니까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샘플이 생겨버렸으니까 얘는 표준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정규 분포를 수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샘플이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1000만장의 사과 중에서 그 중에 단 하나도 정말 빨갛고 정말 동그랗게 생긴 건 하나도 없겠지만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겠네 라는 개념이 잡히는 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모델이 학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딥러닝은 다 저쪽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딥러닝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 전자공학에서 수업했을 때 겐 같은 구조는 제너레이터는 인풋이 없습니다. 노이즈를 그냥 받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뉴럴넷을 만들 때 최근에 나오는 겐 같은 구조 때문에 요즘에는 저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좀 힌트를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나오는데요. 저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재밌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될 스코프는 아니라서 이 강의 교환에도 없고 적극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거는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사과야 바나나야? 혹은 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딱 한 번만 대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어떻게 주냐면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알파고 판이 딱 보입니다. 바둑을 둬야 돼요. 그럼 컴퓨터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바둑을 어디다 둘 것인가. 내가 백돌이면 백돌을 딱 뒀어요. 그러면 이 판세가 변하죠. 그러면 그 뒤에도 상대편이 사람이 흑돌을 두면서 판세가 변해요. 그럼 나는 이 변한 스테이트에서 어디에 돌을 놔야 내가 최고로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돌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을 한 번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계속 주거니 받거니 게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액션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액션에 시퀀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강화학습으로 넘어갑니다. 강화학습은 일반적으로 포뮬레이션을 끝내면 점화식이 돼버리거든요. 점화식은 점화식은 계속 자기 함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점화식이 뭐냐면 3팩토리얼을 구하는 코드를 짜라. 그러면 어떻게 짜냐면 이게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데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x 곱하기 f의 x-1이다.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면. 근데 만약에 x가 1이라면 얘 f1은 1이야. 뭐 이런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을 넣으면 3을 넣으면 어디 있지? 3을 넣으면 f3은 이 위에 걸리겠죠? 그러면 3 곱하기 f2가 돼요. 자기 자신을 다시 불렀죠. 이게 재기함수예요. 리커시브 콜. 그럼 f2를 계산해야 되죠. 얘는 뭐죠? 다시 위에 걸리겠죠? 2 곱하기 f2 빼기 1이니까 이제 1이 돼요.
아까 말했듯이 F1일 때는 밑에 걸리겠죠. 그럼 얘는 이제 1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3을 넣는 순간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F2가 되고, 야 너 다시 와. 너가 다시 필요해. 그래서 F2를 다시 계산하면 2 곱하기 F1이 되고, 그럼 F1에 해당하는 값이 또 1이 나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딱 도착하면 그 순간 줄줄이 사탕처럼 1, 2, 3 곱해지면서 답이 6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팩토리얼 계산하는 코드거든요.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른다. 재기함수. 이게 복잡도가 높습니다. 한 번에 한 큐에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수를 계속 부르니까. 그래서 얘를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를, 근데 얘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딱 똑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재기함수를 푸는 방법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재기함수로 귀결이 된다. 재기함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푼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Q러닝이나 그 다음에 산공과 같은 데서 배우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제어에서도 배우죠.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미 1980년대, 1990년대에 트랜잭션 오토매틱 컨트롤 뭐 이런 저널에 이미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 다 풀리고요. 뭐 약간 디테일만 요새 연구가 되지 연구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얘가 갑자기 요새 엄청 떴습니다. 뜬 이유가 뭐냐 하면, 얘는 뜬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예요. 시간 복잡도. 얘가 복잡도가 되게 높아요. 자기 자신 함수를 계속 부르니까. 폴리노미얼 타임이면 주어진 시간을 풀 수 있다고 하는데, NP-하드면 주어진 시간을 풀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얘는 컴플렉스 뭐라 나오냐면 슈도 폴리노미얼로 나옵니다. 그 뭐냐면 폴리노미얼은 폴리노미얼인데 약간 뭔가 버거워. 즉 뭐냐면 문제 사이즈가 적을 때는 폴리노미얼에 풀려요. 문제 사이즈가 커지면 못 풀어요. 사이즈에 좀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사이즈가 엄청 큰데 재계합수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컴퓨터가 좀 사양이 열악하니까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 풀고 이론적으로 끝냈는데, 요즘에는 알파고 같은 거 보면 스테이트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떻게 다이나믹 프로그램 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멘붕이 옵니다. 2010년 초반부터 이제 강화학습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지금 있는 문제들은 너무 스테이트가 커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안 풀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뉴럴넷을 만든 다음에 그 인풋과 아웃풋을 막 때려박는다 그랬죠. 사과 넣으면서 사과에 레이블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스테이트와 액션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스테이트와 액션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둑판 판세를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야 이세돌이라면 이 판세는 어디다가 돌을 둘 거야 라는 액션을 이 Y에다 집어넣어줘요. 이게 하나만 집어넣습니까? 바둑을 수십만 번 했으면 수십만 번의 기보를 쫙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알파고도 쉴 때는 기보를 가지고 학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둑이 이런 판세에서는 어떻게 둔다, 이런 판세에서는 어떻게 둔다는 데이터를, 판세를 S라는 이름으로 다 집어넣고 그때의 프로 기사가 하는 그 액션을 Y로 집어넣어주면 저 가운데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이 되는데, 뭐냐면 유사한 새로운 스테이트가 왔을 때 지금까지 했던 그 액션과 비슷한 액션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경망으로 강화학습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자 라고 했던 게 심층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이 아니라 딥이라는 딥을 앞에 붙여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즉 심층 강화학습이 돼버려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2010년대부터 다 이쪽으로 싹 몰립니다. 이게 되게 핫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성능이 별로 안 좋았는데 2013년에 한 번 성능 개선하고 15년에 한 번 또 성능 개선하면서 16년 정도부터는 안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즉 저 강화학습을 인공신경망으로 푸는 그 연구는 지금 거의 3, 4년 내에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기법도 있고 모방학습, 또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도 다 이쪽에 관련이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고려대에서 서울대까지 운전해서 오면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 이게 자율주행이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인 게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정의하기 쉽게 한정돼 있어요. 운전이라봤자 뭐 브레이크 밟는 거랑 이게 휠 각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션을 정의하기 굉장히 쉬워요. 김중환은 휠을 30도로 꺾고 브레이크를 몇 도로 밟았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도 운전하다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만 잘 조절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액션이 되게 쉬워요. 요거를 포뮬레이션하기 엄청 쉽다. 스테이트도 전방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브 센서, 센싱 정보를 가지고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몇 년을 타고 다니는 정보를 다 모으면 걔를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 아웃풋 다 때려박아주면 내가 그 차를 타고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차가 센싱을 해버리면 앞에 전방 카메라에서 이게 들어오고 라이다 밀리미터 웹에서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야 김중원이라면 이때 비슷하게 이러한 액션 취했을 거야 라면서 액션 도출해버립니다.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율주행 연구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능을 보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 들어오는데 그건 이제 자율주행을 진짜 하시는 분들 얘기고 개념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이 이렇게 시퀀셜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쓰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핫하게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관련해서 연구한 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논문을 이제 썼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 이걸 서울대 의대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는 마취과 선생님도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마취 거기 또 그 같이 일하는 마취과 교수님이 원래 여기 서울대 전자과 출신이신데 자기가 여기 의대 편입해가지고 의대 본과부터 다녀서 석박 다 하고 지금 마취과 교수님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약간 이 AI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자기가 서울대 의대 박사 학위 논문이 LSTM을 써서 의사 선생님인데 LSTM을 써서 그 프로포폴이나 레미펜탄이라는 그 프로포폴 아시죠? 우유주사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몇 시에도 프로포폴 레미펜탄이 실제로 수술할 때 마취하고 투약이 되는데 투약을 하면 환자의 심박수랑 혈압이 변합니다. 그걸 보면서 의사들은 그걸 투약 양을 조절을 하는데 그걸 AI가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얘가 투약함에 따라 이 심박과 혈압이 어떻게 변한지를 예측하는 LSTM을 만드는 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데 4년치를 서울대 의대에서 4년치 투약 정보를 직접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저희한테 주면서 진짜 의사처럼 프로포폴 레미펜타닌을 투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어 달라는 과제를 주는 바람에 지금 계속 논문도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근데 사실 AI가 바로 투입할 수는 없어요. 이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의사한테 이렇게 딱 컴퓨터처럼 UI를 만들어서 숫자를 딱 찍어서 올려주면 그걸 보고 의사가 투약을 하고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그걸 실제로 IRB 인증까지 받아서 임상 시험까지 하면 뭐 네이처 사이언스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야가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을 하는 AI라고 치면 저 위에 있는 두 개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뭐 검색 엔진도 당연히 큰 분야고 분류기는 안 쓰는 데가 없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강화학습은 뭐 핸드폰 같은 거라든지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실시간 시스템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구가 저도 요즘엔 좀 약간 강화학습으로 많이 몰고 가던 적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올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그냥 90% 이상 강화학습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말이 좀 길었죠. 근데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완전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뉴럴넷을 봐야 되는데요. 저 뉴럴넷을 보시면 이제 인풋, 아웃, 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딥러닝 이렇게 3단계가 나눠집니다. 딥러닝 모델을 먼저 만들고요. 첫 1단계. 그러면 저 깡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노란색 동그라미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구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인풋일 뿐이에요. 우리 아까 사과를 그 1차원인데 5공간을 차지하는 벡터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사과를. 그럼 저 파란색은 뭐냐면 사과라는 이름표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과랑 바나나를 구별한 거면 동그라미가 2개밖에 필요 없긴 하거든요. 어쨌든 일단 개념만 보시려는 거니까.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저렇게 1차원으로 만들어서 넣어줘요. 사과 사진 1000장, 바나나 사진 1000장을 넣어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가운데에 노란색 값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 값이 잘 학습이 됐으면 저 노란색 하나의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학습을 하는데 제가 학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벡터로 뭐가 들어올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1단계 모델 셋업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구별할 게 굉장히 빡센 거다.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는 쉬워요. 솔직히 색깔만 가지고도 빨간색 노란색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사과랑 체리다. 그러면 이거 좀 약간 애매해요. 솔직히 모양이랑 색깔만 본다면 동그랗고 빨간 건 똑같잖아요. 두 개가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체리 사진 이렇게 찍고 사과 멀리 찍으면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저 노란색을 좀 더 많이 쌓아줘야 됩니다. 길게. 요거 하나하나를 우린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히든 레이어. 그래서 지금 히든 레이어 4개짜리예요. 근데 저게 더 많이 쌓아줘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정교한 분류를 하고 싶으면. 그리고 하나의 히든 레이어마다 동그라미가 지금 7개씩 있는데 저걸 더 많이 넣어줘야 좀 더 정교하게 또 연산을 합니다. 저걸 몇 개 넣느냐, 몇 개의 사이즈의 레이어 쌓느냐는 그건 트라이얼 앤 에러로 결정하는 거지만 일단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감으로 일단 먼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저 히든 레이어를 딥하게 쌓기 때문에 딥러닝이라 부르는 거예요. 딥러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히든 레이어가 딥하게 최소한 20개 이상 쌓여야 우리는 그때부터 딥러닝이라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히든 레이어를 한 20개까지 쌓으면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다 분류 성능이 엄청 좋게 나올 수 있고요. 히든 레이어 다 6개, 3개 정도만 쌓으면 그거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히든 레이어 하나하나 쌓는다는 것 자체가, 사이즈 크게 히든 레이어를 하나하나 쌓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100% 성능 얻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한 적당히 한 80%가 좋아. 그럼 80% 성능을 취하는 대신에 히든 레이어 몇 개 줄여주고 유닛 게트도 줄여줘서 좀 빠르게 연산하게 만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의 AI는 없으니까 그 타겟 스레숄드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은 저겁니다. 저 노란색 값을 구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만들었으니까 깡통을 만들었으니까 인풋 아웃풋을 쫙 밀어 넣으면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보시다시피 인풋은 1차원 벡터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1차원일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 어차피 다차원으로 넣어봤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다가 다 뭉개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나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2차원이라 할지라도 그냥 1차원으로밖에 인식 못해요. 1차원이고 아웃풋은 레이블이다. 원한 인코딩이라는 방식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레이블링이 됩니다. 사실 저 원한 인코딩도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한 인코딩과 원 디멘셔널 벡터를 넣으면서 저 노란색 값을 다 트레이닝 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매우 많이 넣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표준 모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 트레이닝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학습이 다 됐죠. 그럼 여기가 상수입니다. 이게 W라고 웨이트라 해서 이게 뉴럴넷의 웨이트라 해서 W라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옵티멀 값을 찾았다 혹은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 끝났다 라고 하면 이 위에 별표를 붙여줄 거예요. 얘는 학습이 끝난 옵티멀 값입니다. 그러면 요게 새로운 인풋만 들어오면 히든 레이어 연산하는 방법을 나중에 배우겠죠. 그럼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인풋을 이미 상수로 W 별표를 다 구해줬으니까 콩짝콩짝 계산해서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사과랑 바나나를 구별하는 거니까 나오는 값이 두 개밖에 없다 한다면 확률적으로 0.7로 사과고요 0.3으로 바나나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70% 확률로 사과고 30% 확률로 바나나래. 그러면 이거는 사과네 하면서 얘는 사과라고 말하면 그게 뉴럴넷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놓고 사과랑 바나나가 앞에 지나가고 있으면 얘는 사과 70%의 확률로 딱 지나가서 얘는 바나나 80% 확률 이런 식으로 알아맞힐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는 추론한다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씁니다. 추론 엔진 이런 말 많이 쓰죠. 얘는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를 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테스트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모델 다 끝난 거 가지고 인풋을 막 넣어주면서 뭐가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거니까 테스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실험실에서 빡세게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얘를 만약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아니면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앞에 신호등 인식기다 라고 하면 그 자동차 앞에 딱 달아놓고 실제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리얼타임 어라이벌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인풋을 보면서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알아맞추는 거, 뭐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맞추는 거 이걸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웃풋은 그 결과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진이 제가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 사진을 그린 사람은 이거 오버피팅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가 모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사 사장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인체 공학적인 가구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 아무리 모자라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한 우리 5명 자는 모습을 알아야 만드는데 이거 프라이버시잖아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제 사진만 찍어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하나밖에 없죠. 사실 이거 사과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사과 하나밖에 트레이닝을 못 시키는데 불행히도 이 사과가 청사과였어. 그 이 뉴럴넷은 사과는 다 파란색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의 몸에 자는 모습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원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면 더 무섭다고 뉴럴넷이 정말 잘 동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자는 모습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렇게 딱 실험실에서 딱 해봤더니 이 주어진 데이터로 만족도 즉 정확도가 90% 나왔어요. 좋네, 갖다 팔아봐야겠다. 딱 팔면 팔립니까 저게?
안 팔려요. 이겁니다. 내가 랩에서 자율주행 그 인식기를 만들어서 박스에 돌렸더니 랩에 있는 데이터로는 한 85%의 성능이 나왔어요. 90% 성능 나왔어. 좋은데? 밖에 가져갔더니 10%밖에 안 나와. 뭐지? 왜 랩에서는 90% 나오는데 밖에 나오면 왜 10%밖에 안 되지? 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버피팅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학습이 덜 됐나 보다 하고 더 시킵니다. 학습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발각도 생기고 손각도 생기고, 그러니까 왜냐면 더 정교해지니까 이게 머리카락도 생기고 딱 갖다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안 팔려. 왜냐면 모델 더 예민해졌잖아요. 랩에서는 90%의 성능이 95%까지 올라갔어. 근데 얘를 가지고 밖에 팔았더니 10%밖에 안 나오던 게 더 떨어졌어. 15% 아니 5%로. 그러면 랩에서 성능이 높아질수록 밖에서 성능이 안 나와? 그때는 오버피팅 의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한 거 아닐까? 라는 것도 오버피팅이지만 샘플이 너무 적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버피팅이. 그래서 요 문제가 왜 어렵냐면 코드는 아까 말했죠. 코드는 정말 열일을 했어요. 정말 내 모습 잘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코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이 오버피팅을 모르시는 분들은 코드만 봐요. 코드에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왜 밖에서 안 돌지? 코드를 보면 코드는 정말 완벽해. 완벽하니까 이렇게 잘한 거죠. 대신 문제는 뭐냐면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요즘의 AI는 룰 기반의 AI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AI다.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근데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정말 모을 수 없다.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꼼수가 뭐냐 하면 오히려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냥 침대가 차라리 평평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 아니에요. 더 잘 팔렸을 것 같아. 평평했으면.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되는 순간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해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 웨이트 아까 노란색 동그라미 값들의 일부러 날려주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랍아웃이라는 기법이에요. 일부 학습된 값을 드랍시켜버린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랩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겠지만 밖에 나가면 좋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오버피팅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뭘로 설명을 드렸냐면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로 오버피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킬 때 적당히 학습을 시켜야지 너무 많이 이터레이션을 돌리거나 히든 레이어를 100만 개 쌓아줘가지고 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하고 만들어주면 그러면 너무 예민한 모델이 돼버려요. 사과가 정확하게 이런 모양 아니면 사과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예민한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100%의 확률을 추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오버피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뉴럴넷이 끝나면 이제 CNN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요. CNN이나 RNN을 배우면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배우긴 할 건데 CNN 같은 경우는 다차원 입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전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즉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한 줄로 쫙 늘어넣어서 넣어야 되는 게 원디멘셔널 벡터로 만드는 게 뉴럴넷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줄로 늘리지 말고 2차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가 CNN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튜링 어워드를 받은 얀 르큰 박사님이 만든 거죠. 오른쪽에 보는 거 뭐냐면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이고 얘가 신경망이에요. 신경망을 물구나무 세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야 너가 학습된 파라미터 있지? 다음으로 넘겨줘. 이것도 새로운 인풋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음 뉴럴넷에서. 그럼 얘도 학습을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결과를 그 다음으로 넘겨줘요. 그럼 얘는 이것도 나의 인풋이지만 얘도 나의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 들어오면서 이전 히스토리에 있던 학습 결과도 받아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예측에서는 오른쪽에 쓰입니다. RNN이 리커런트 뉴럴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타임 시리즈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적합한 구조가 되겠고요. 왼쪽은 뭐냐면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나 멀티 디멘셔널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성능을 말씀드리면 사실 오른쪽 아래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요. 대신 시계열 예측이 쓰는 데 뭐냐면 주식 예측, 비트코인 예측 뭐 이런 거 씁니다. 왼쪽은 뭐냐면 당연히 이미지에 많이 쓰겠죠. 아니 비디오나. 그런데 요즘은 CNN이 워낙 성능이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CNN이 너무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요즘 어떤 노력이 있냐면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도 RNN을 자연어 처리해서 많이 쓰거든요. 언어라는 게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연어 구조를 다차원으로 만들어서 CNN에 꾸겨넣는 연구도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카카오에서 쓰는 카카오 음성 인식기가 있거든요. 그
거기서도 CNN 기반의 음성 인식기가 돌아요. 음성 인식은 RNN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씁니다. 그래서 RNN이 성능이 아주 나듯한 건 아닙니다. 요즘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CNN은 아예 태생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CNN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학생 중에 한 명이 저 중대 있을 때 이제 이번에 이제 2월에 졸업한 학생인데 걔가 그 학부 졸업 논문을 이제 RNN으로 썼는데 그 친구가 학부 3학년 때 그 친구가 중대 공대 전체 차속으로 졸업했거든요. 컴공과 투석 졸업하고. 근데 걔가 진짜 머리 좋다는 느낀 게 뭐냐면 걔가 학부 3학년 때 유행했던 게 3년 반쯤인가 유행했던 게 혹시 해보셨습니까? 비트코인 마이닝 GPU 가지고 중국 애들 이제 GPU 팜 만들어 가지고 막 마이닝하고 그랬잖아요. 걔도 그걸 했어요. 그때 3억을 벌었어 걔가. 3억을 벌었는데 비트코인 다 꼭 똑같았잖아요. 걔가 진짜 머리가 좋은 건 뭐냐면 걔가 그때 다 차액 실현하고 손 털고 나갔어요.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대학원을 가는데 저희 연구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 학부 졸업 논문을 저 RNN을 썼는데 그때 졸업 논문을 쓴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한창 관심이 많아서 걔가 근데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시가 종가가 없습니다. 주식은 9시부터 9시부터 4시까지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1시간 단위로 끊어요.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샘플링을 해서 그걸 RNN에 집어넣고 학습을 시켜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논문이. 쉽잖아요. 쉬워서 많은데 얘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신호 처리할 때 보면 샘플링 잘못하면 특성 파악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커브가 있는데 재수없게 샘플링 할 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샘플링이 됐다. 그럼 나중에 얘는 그냥 이건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데 얘는 시 단위로 하고 분 단위로 하고 초 단위로 하고 세 번 샘플링 세 개의 RNN을 나란히 돌린 다음에 결과를 취합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격 예측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멘션을 하면 그 크라울링해서 와서 얘가 긍정의 멘션이냐 부정의 멘션이냐 분류기를 만든 다음에 여기 엮어버렸어요. 이걸 학부 졸업 논문을 썼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인정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아까 그 자율주행 연구 이미테이션 러닝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집어넣어서 이스카이라고 IJCA라고 AI 쪽에서 제일 좋은 학회 4개 중에 하나의 작년 논문을 실었어요. 석사 2학기 때.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그 알고리즘 그대로 따다가 아까 서울대 의대에서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하는 애가 지금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에 이제 유학 간다고 원서 낸다고 해서 1년 동안 놀고 있길래 야, 이력서에다가 서울대 의대 연구원이나 쓰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서울대 의대에 등록해놓고 논문 작업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잘해요.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석사 올 때 제가 원래 석사 애들 오면 이렇게 인건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 인건비를 줄 테니까 뭐 서류 가져와라 몇 개 서류 가져오면 내가 인건비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해줄게 말했더니 저한테 교수님 저 돈은 됐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쿨하고 멋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제 비전 연구가 되겠는데요. 자,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여기까지 3페이지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전 연구는 이제 오브젝트 레코니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물체 인식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말해요.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는 누구지? 얘는 뭉크, 얘는 세잔, 얘는 고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화가들의 사진의 특성을 스타일을 학습시킨 다음에 내가 디카로 사진을 찍으면 얘가 그린 것처럼 변환해줘 버려요. 뭉크가 그린 것처럼 변환시켜줍니다. 이게 한 4년인가 5년 전에 나온 기술이에요. 이걸로 실제로 서비스 앱도 있습니다. 굉장히 스타일 트랜스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 연구실 첫 번째 석사학위 받고 나간 여학생은 전공을 뭘 했냐면 스타일 트랜스퍼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면 제가 원래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데만 다닙니다. 출퇴근 그걸 데이터 많이 모아서 야간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주간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야간 데이터를 주간으로 반전시키는 거. 그러면 디텍션 확률이 높아지니까 뭐 이런 거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스타일 트랜스퍼다. 즉 뭐냐면 컨텐츠 그 자체를 따는 게 아니라 저 화풍을 따오는 거죠. 그다음에 딥러닝 디노이징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옛날에 신호 처리 관점에서 굉장히 많았던 건데요. 이제 디카, 셀카 찍으면 흔들리고 노이즈 있고 그런 걸 다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재미로 많이 했지만 지금 자율주행 때문에 완전 떴어요. 자율주행도 사실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카메라에서 아무리 얘가 샘플링을 빠르게 한다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그러면 흐려지고 비가 또 막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딥러닝 디노이징 기술이 이제 컴퓨터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하는 건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미지가 딱 있으면 얘가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거.
이것도 슈퍼 레졸루션이고요. 이렇게 10 x 10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100 x 100으로 키워주면 픽셀이 다 깨지겠죠. 그 깨진 데를 딥러닝으로 추론을 해서 얘를 복원해 주는 거. 이게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대가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이경무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 비전의 최고봉이니까 그분이 제일 잘하시고요. 전 저걸 왜 했냐면 이걸 연세대학교 김성림 교수님과 같이 제가 5G 그 드론 기반의 이동기지국 과제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 가상으로 밴드위스를 넓게 쓰겠다. 뭐냐면 드론이 떠다니면서 비디오를 이제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그럼 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압축을 해서 보내요. 압축해서 보내면 레이트 디스턴션 티어리에서 인포메이션이 날아가니까 이제 많이 해상도가 떨어지겠죠. 리시버에서 받은 다음에 딥러닝으로 복원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원래 그대로 보냈으면 이만큼 큰 사이즈의 이미지만큼 밴드위스를 다 썼을 텐데 10분의 1로 압축시켰으면 10분의 1밖에 안 썼어요. 10배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상으로 딥러닝으로 이제 뻥튀기를 여기서 시켜버리는 거죠. 이 과제를 하면서 저걸 많이 했었고요. 요즘엔 저걸로 뭐 하고 있냐면 여기 관계자가 없으니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삼성 제안서 쓰고 있는데 미래에 뭐 어쩌고 거기서 이제 6G 관련된 뭐 AI 기술에 대해서 막 제안서 쓰는데 저희가 저거 하던 게 있으니까 홀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이미지를 슈퍼 레졸루션으로 뻥튀기 하는 거. 홀로그램 데이터 레이셔, 디지털 홀로그램은 데이터 레이셔 엄청 높기 때문에 얘를 6G에서 마이모 기반으로 이제 트랜스미션 한 다음에 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얘를 뻥튀기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도 슈퍼 레졸루션 쓰는 연구가 있어요. 아예 없는 줄 알았더니 한 몇 년 전에 광운대학교는 원래 좀 비디오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광운대 비디오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홀로그램 슈퍼 레졸루션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근데 슈퍼 레졸루션도 원래는 신호처리 관점에서는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저거만 가지고 검색하면 10년 전 자료도 막 나와요. 에트리 같은 데서 한 거. 걔네들은 슈퍼 레졸루션을 신호처리 관점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딥러닝 관점에서 합니다. 예. 뭐 자연어 처리야 뭐 음성 인식, 기계 번역, 정보 검색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좀 쉴 건데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세 분의 튜링 어워드 받으신 분 중에서 제일 아래 계신 분이 페이스북 AI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페이스북에 계시는 건 그런지 이게 SNS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AI 좋아하는 사람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트위터에 뭐라 쓰셨냐면 근 10년 내에 가장 혁신적인 뉴럴넷은 겐이다. 간이라고도 부르는데 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약간 멘트 자체가 왠지 술 한잔 근데 그분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와인 한잔 하고 뭐 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보고 좋아하죠. 그런 거에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딥러닝 연구에 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말을 왜 했냐면 물론 나 같은 사람이 트위터에 한마디 쓰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이제 얀르쿤 박사니까 다 신경 쓰는데 간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AI가 분류기만 있었어요. 사과와 바나나를 분류한다. 레이블대로 추론을 하는가 요것만 있었어요. 간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름이 제너레이티브 붙잖아요. 얘는 아웃풋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생성하는 애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처럼 합니다. 저걸 만들었던 사람이 아이안 굿펠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지금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어린 사람입니다. 아니다. 30대 초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얘가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튜링 어워드 받은 그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요슈아 벤주어 제자 거예요 아마. 요슈아 벤주어 제자인데 박사학위 논문이 간이었어요.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스 네트워크 저 박사학위 논문인데 박사 때 만든 거예요. 20살, 20몇 살 때 만든 거죠. 그거 가지고 구글 브레인에 갔다가 작년인가 애플 머신러닝 랩의 최고 랩 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아이언 굿펠로우가 그 논문에 들었던 예제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위조지폐범이에요. 여러분이 경찰입니다. 경찰은 위조지폐범을 잡아야 되죠. 저는 뭐냐면 위조지폐니까 위조지폐를 만듭니다. 끄적끄적. 처음에 대충 만들면 딱 하면 바로 잡히겠죠. 당연하죠. 성능이 안 좋습니다. 처음엔. 그러면 잡혀요. 잡혔다 풀려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다음에 더 잘 만들어야지 해서 다음에 더 잘 만듭니다. 더 잘 만들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성능이 점점 높아져요. 어떨 때? 상대방의 성능이 높을 때. 권투도 스파링 상대가 훌륭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둑도 잘 두는 사람이랑 둬야 이게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성능이 점점 좋아질수록 이제 경찰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찰도 자기 자신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이진 분류기, 위조지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 분류기의 성능을 높여줘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져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져요. 그래서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바이어 컴페티션이란 말 씁니다. 경쟁을 통해서 두 개의 뉴럴 넷을 만들어요. 경찰의 뉴럴 네트워크,
도둑의 뉴럴 네트워크 만든 다음에 얘네들의 성능을 경쟁을 시키면서 쫙 높여줍니다. 높여진 다음에 나중에 얘를 싹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둑은 조폐공사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던 애가 지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실제 지폐를 본 적도 없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얘 인풋이 없습니다. 얘가 피드백을 준 거, 너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거만을 가지고 얘가 위주 지폐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간이 뉴럴넷이 어떠한 정형화된 레이블에서 정의된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러면 이제 응용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 예술을 한다, 작곡을 한다, 100% 간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인공지능 나왔다면 100% 간이에요. 뭐 그림을 그리는 AI 간. 아까 스타일 트랜스퍼 있잖아요. 스타일 트랜스퍼도 간으로 하는 거예요. 간 기반이 있고 CNN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들어가면 강화학습에도 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강화학습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 기반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두 개의 뉴럴넷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컴피티션을 시켜놓은 다음에 나중에 분류기를 딱 삭제해버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만 나옵니다. 생성 모델만. 얘는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애예요. 실제로.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학습한다 그랬죠. 그래서 적대적이라는 말을 붙여버립니다. 얘네들은 적대적으로 지금 경쟁하면서 학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저기 그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머신러닝 랩장 할만하죠. 이 정도 딱 연구 분야를 열었으면 이게 사이트 시간 몇십만 될 겁니다 벌써. 이게 근데 언제 논문이냐면 2012년 논문이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이 기술이. 예. 내년이면 10년째죠. 아까 봤던 그림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도 간 기반, CNN 기반이 있는데 이제 간 기반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도 이제 그때 우리 전자공학기 수업 때 마지막에 코드 되게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전자공학기 때 이제 간에 이제 코드를 갖다 놓고 코드를 라인 바이라인 설명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그 코드 안에서도 코드 짤 때도 되게 많은 재밌는 테크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